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순환입니다. 제가 좀 상의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강의는 공인중개사님 상대로 강의를 최초로 했었어요. 95년도부터 제가 세계일보사에서 중개사님들 그 실무 강의를 했었습니다. 매주 한 700명씩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 7년 했으니까 강의 인원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덕으로 세무사의 회에 알려져서 세무사회 강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실무서를. 어떻게 보면 중개사님들에 대한 제가 최초로 그렇게 강의를 입문해서 양도소득세 분야의 어떤 전문가 길을 들어서게 됐는데, 그동안은 제가 다소를 경영하면서 직접 컨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만 하고 있다가 3년 전에 제가 일선에 직접 나와서 컨설팅을 하면서 직접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분야에 우리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보니까 관심 없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들어오고 비상용 토지가 들어오면서 한 60, 70% 세무사님들이 업무에 손을 떼버렸어요. 예. 그거는 왜 떼는가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알아요. 세무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일하시다가 20만 원짜리 신고대리 수수료 받다가 사고 쳐서 몇 천만 원짜리 배상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머리로 기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손이 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세무사님들 상대로 가서 만나보시면 상담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8.2 대책이 발표되면서 제 느낌에 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또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다주택 중과 규정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는데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이 무서운 세금을 우리는 그때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접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할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일반인을 위해서 책을 좀 써보자. 그래서 책을 제가 부지런히 쓰기는 썼는데 생각보다 안 싸지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가 다주택 중과세 편을 책을 다 써서 거의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제 아들이 불행하게도 세무사예요. 제 아들이. 군대가 있어요. 휴가를 나왔길래 이렇게 내가 일반인을 위한 책을 썼는데 너 한번 읽어봐라. 줬더니 아빠 내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인용을 책을 써서 우리 세무사인 아들을 보여줬는데 내 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3월 10일쯤 출간이 가까스로 됐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예. 이 책이에요. 다주택자 중과세 살아남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아무리 쉽게 쓴다고 썼는데도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팟빵에 와가지고 이걸 좀 강의를 좀 하라고 그래서 팟캐스트까지 제가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찍었는데 그 팟캐스트 출연하고 저하고 대담한 친구가 둘 다 세무사들이에요. 경력 7, 8년 된 경력들. 근데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이해를 못한다고 또 물었고 또 물어서 이게 연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연히 이게 다주택 중과 규정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하지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세무사님도 계셔요. 중개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판단까지 해야 되겠다. 그건 조금 무리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 강의에서 이걸 삼은 이유도 여기에서 이 공개 강의에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아마 유튜브 찍어서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랜드프로에서 이제 아마 이거 무료로 다 배부를 하게 될 텐데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강 얼개라도 잡으시고 그리고 이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난해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만 갖고 충분히 이 강의의 목적 달성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세하게 자세하게 한다고는 할 겁니다만은 개념이 안 바뀌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잡으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책으로 조금 보완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제가 오늘 공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일반인을 위해서 작년에 강의만 50배를 했어요. 50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겠냐? 텔레비에 출연해가지고 강의를 해버린 방법이에요. 근데 텔레비에서 저를 안 시켜줘요. 안수련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필요한지도 모르고, 제안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복잡해요. 예.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랜드프로 대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공인인데 이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맞다. 우리 국민들하고 가장 접점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공인중개사분들이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세법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 강의를 제가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10강의 들어갈 텐데요. 6번 강의는 기본 강의, 4번 강의는 심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개 강의 때는 다주택 중과세 규정과 관련된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여기에 핵심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것들이 주택임대사업자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하고 우리 세제 혜택,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해 특수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전체적인 틀을 제가 가지고 오늘 제가 그냥 강의를 할 텐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좀 내가 알고 싶은데 꼭 좀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건의를 해놓으면 제가 15% 이상이 동의할 것 같으면 제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주택 중과 규정과 관련해서 꼭 듣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네. 2010년, 2011년까지 중과배제 부칙, 14조 부칙. 네.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여기다 다 잡히나요, 다녀도? 예. 이런 분들은 거의 강의를 상당히 여러 곳에서 들으셨어. 세무사님 3분 정도한테는 물어보셨을 것 같아. 그쵸? 문자 드렸어요. 저한테? 네, 통화도 했어요? 네. 근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라고 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녀 이렇게. 당연히 뭐뭐나 난 안 온 줄 알고 내가 오라고 했겠지. 근데 그 와버리셔서 물어보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또 질문. 또 꼭 듣고 싶은 강의. 공급자 중심으로 해버리란 말이에요? 나 알아서? 뭐가 궁금하실까? 다 궁금하세요? 다? 그러면 다 설명하는 걸로 해봅시다. 하고, 지금 뭐 하나씩 받으셨죠? 계약서 하나씩 보였어요? 예. 이 계약서는 왜 계약서를 제가 나눠주는가를 보시고, 계약서가 하나가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남은 거 없나요, 어디? 남은 계약서. 네.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물어볼까요? 근데 오늘 이게 좀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에이스만 좀 뽑아라고 그러는데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게 이래 되면 강의가 이 궁합이 맞나? 이게 궁합이 딱 맞아야지. 절세 비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니까. 예. 세무사는 다 똑같을까요? 세무사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의사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예. 우선 그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전제로 하셔야 되고, 사전에 상담 받는 것하고 사후에 대처하는 것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이제 세 가지를 우선 아시면 조금 이 강의가 관심이 가요.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공인중개사분이 오늘 여기 와 계신다면 중개사분들, 앞으로 또 이제 물건 온라인에서 중개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중개사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다음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지금 보라고 그랬죠? 이게 계약서가 현재 15장 정도가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로펌에서 작성한 계약서고요. 첫 장에 보면 첫 번째 이게 첫 장만 제가 복사를 또 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세 번째 줄에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나요? 2016년 11월 21일 날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약 일자겠죠? 네. 1번 1조 계약의 목적이 있고 2조가 매매대금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보통 순서가 이렇죠. 1번과 2번인데 2번이 매매대금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총 매매대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74억 200만 원. 이제 띄고 74억 정도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언제예요? 2016년 2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 21일 날 잔금이 지급됩니다. 얼마가? 74억이. 이런 계약이라면, 이런 거래라면 매도자가 보통 급할까요? 매수자가 급할까요? 매도자가 급해가지고 나 오늘 74억 다 돈 내놔. 그러면 계약할게. 그러면 계약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있어요? 어떤 욕심난 거라도 74억 한꺼번에 갖고 와서 그 물건 살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급했어요? 매수자가 급했어요. 이거는 1년 전에 64억 정도 거래를 제한을 했는데 안 파니까 1년 후에 74억이 됐어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74억 10억이나 더 받으니까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대로 써서 잔금 다 처리해버리고 인감 받고 그날부로 등기가 넘어가요. 그날부로. 예. 그래서 끝났어요, 거래가. 근데 20년 전에 요게 과수원인데 20년 전에 상속을 받았어. 상속받은 과수원이에요. 74억에 매매가 됐다. 여러분 보시기에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양도세. 감이 잘 안 잡히죠? 남의 거니까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내 거라면 몰라도. 얼마 정도 나오면 적정할 것 같아요? 예? 20억? 예. 또 30억. 또 예? 33억. 왜 33억이라고 생각했을까? 아, 강의를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땡, 여기는. 강의 들은 사람 말고 안 들은 사람이 말씀해야 돼. 얼마 같아요? 예? 50%. 50%는 얼마예요? 37억? 예. 어쨌든 제일 버금가는 답이 37억이에요. 근데 실제가 34억이 나와요. 실제가. 예. 우선 그래도 제일 맞추신 분한테 박수 한번. 성함이? 하나. 좀 이따 제가 갈 때 책 한 권 드릴게요. 중개사분 아니죠? 네, 아니에요. 요 책 받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때 사인해서 드릴게요. 네, 한 권. 네. 중개사분은 책을 요거 드릴 거예요. 요거. 이 책. 이거 가서 공부 다 하시라고. 일반인들 들으면 질려불잖아, 이거. 그쵸? 예. 34억이 나와요. 34억. 74억을 팔고 34억이 세금을 내고 40억 남았다. 40억 남았다. 근데 우리가 현금을 40억 다 쥐고 있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아니, 현금이 40억 있다면 행복하냐고 안 하냐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74억짜리를 팔고 34억 세금을 내고 40억 갖고 있다.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죠? 왜 차이가 있죠? 돈 객관적이지 않나요? 예. 74억에 팔았는데 세금을 34억 내고 40억 나가면 딱 하니까 이 사모님은 어떻게 됐겠어? 잠이 안 껐어, 안 껐어요? 놀래 자빠졌어, 이제. 놀래 자빠진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 한 10억에서 15억 나올 줄 알았대요. 세금 계산하는 거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30상 나오고 세금 내고 말았으면은 그냥 40억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데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결혼해갖고 공항 가면, 예, 배우자들이 꼭 남의 것이 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 그럼 너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어? 이런 얘기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세금 계산하러 갔더니 세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일만 뒤에 잔금을 받았으면 이 34억짜리 세금이 24억으로 깎이는데 왜 계약한 날 잔금 받아가지고 세금을 10억씩이나 더 냅니까?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다고 이제? 40일만 늦게 받았으면 세금이 10억이 줄어든다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밥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예. 그냥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됐어요. 자동으로 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우리는 2015년도 말에 우리 세무사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부에서 비사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기적에 대해서만 10% 중과세 하겠다는 것을 일반적까지 확대하겠다. 즉 어쩐다? 세율을 10% 더 올리겠다. 비사무용 토지예요. 대신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냐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에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론적으로 이거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안 해준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화되어 있는 세법을 정상화시키려고 이걸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봤더니 10% 세금 더 내는 것하고 올리면서 내는 것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하고 어느 게 유리하냐는 걸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7년차 정도가 장기보유 받는 것하고 세율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그럼 어쩐다? 10년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2016년도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양도를 하라고 권하고 있었는데 정부 입법으로 제안된 이 법이 모 국회의원님께서 논리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보유기간 계산인데 그 보유기간 계산을 2016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버려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입법자가 입법 재량을 갖고 있다지만 논리도 안 맞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올해 갖고 있는 명목소득을 없애주려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2016년부터냐고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율을 올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2016년도에 잔금 처리한 사람만 벼락 맞아본 거예요. 벼락 맞아버려요. 벼락 맞아버렸어. 난리를 치고 그 국회의원한테 막 문자 가고 막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냐고 막 별소리 다 하니까 이제 여름에 못 이겨서 다시 법이 바뀌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기산해 주겠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기산해 주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0% 공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을 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근데 이 법이 언제 통과됐어? 2016년 12월 2일 날 국회를 통과돼. 이분은 2016년 11월 21일 날 잔금 처리가 끝났잖아요. 이상한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은 이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줬는데 2016년도에 양도하신 분들은 구제도 안 해줘. 소급적금도 안 해줘. 예. 10억을 더 내요. 자, 그 다음 1조로 한번 더 가보세요. 다시. 1조. 1호 토지 총 면적 61,174제곱미터. 2번 지상물 계약서 꼼꼼하게 써놨죠. 다 구분했어. 1번 반가로 위 토지상의 모든 수목 유실수가 몇 주예요?
5,500주. 여기 유실수는 현장을 제가 가봤더니 사과나무, 배나무예요. 15년생에서 20년생. 사과나무, 배나무 15년생, 20년생이라면 보통 약 주당 20만 원 갑니다. 5,500주 같으면 얼마나 한 거예요? 계산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1억 1,000인지 1,100만이 잘 몰라. 5,500주 20만 원 곱하기 얼마? 1억 1,000이 아니라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11억이에요. 11억이라니까 이게. 에? 사과나무, 배나무 양도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어디에 구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일괄로 거래해버렸잖아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고 구분도 안 하고 일괄로 거래해버려요. 그럼 어쩐다? 그것까지 세금을 다 낸다. 그래서 요놈에 대한 세금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소리 와서 안순환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이것을 구분시켜서 양도세 그나마 빼냈어요. 빼냈어. 만일에 이분이 지금 보세요. 어머니에다가 자제분들이 4분이에요. 근데 어머니 지분이 제일 많았어. 29억이에요. 이거를 사전증여를 해서 만약에 활용했더라면 약 3억 정도 세금을 또 줄어요. 요게 4억. 아까 그 10억. 그럼 어떻게 돼? 양도소득세 전체적으로 17억 정도는 줄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서가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첫째 안 해버리신다. 그냥 잔금 맞추실 때는 어떻게 돼? 집 이사 갈 날짜 서로 쏘는 날 잡은다든지 대금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반드시 정말 중개사님들 계약하실 때 이 잔금 처리가 세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좀 전문가들한테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꼭 좀 검토 좀 받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게 잘못 써놔버리면 세금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중개사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제가 갖고 왔고 이 계약서는 저는 2016년 12월 20일경에 제가 이 계약서를 봤어요. 이 사모님께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시다가 인터넷 뒤지고 소문 뒤져가지고 저한테까지 오셔서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또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매수자가 허락을 해줘야 이 방법이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매수자가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계약 해지해 주겠어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계약 해지해서 다시 우리가 재계약 맺어서 잔금 처리를 2017년으로 넘어왔으면 가능했을 텐데 매수자가 이거는 안 사면 안 돼요. 그냥 반환들은.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약 해지해서 다시 등기를 원위시키라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있는 백 없는 백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재벌그룹을 샀는데 이거는 안 됐다고. 결국은 해결 못하고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정말 세금에 대한 절세 방안이 없는지 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단중에 가서 우리가 번안으로 가서 들어가겠지만 토지는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부가. 건물은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76년도 소유한 거고 요거는 96년에 신축한 겁니다. 양도가액이 10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 그런데 건물가가 30억, 토지가가 70억 이렇게 잡힙니다. 양도소득세는 땅에서 나와요? 건물에서 나와요? 둘 다 나오죠. 근데 어느 게 더 비중이 많냐고요, 세금이. 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땅에서 더 나와요. 우리가 취득가를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환산 취득가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좀 이따 보시면 환산 취득가를 잡게 되는데 땅은 85년, 이거는 의제 취득일로 가잖아요. 85년 1월 1일로 가면 취득가가 5%에서 10%밖에 안 잡혀. 일이 많이 갖고 가봐야 취득가가 거의 안 잡힌다니까. 건물은 감가상가이기 때문에 취득가가 높게 잡힌다고요. 그래서 땅값을 더 갖고 가냐 건물값을 더 갖고 가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30억 70억이 법대로 정한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법에는 리미트가 있어. 즉
30% 정도는 움직여도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30억을 39억이라 하고 이거를 61억으로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합당한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금액을 조절해서 썼다면 세금이 매덕이 더 줄어드는데 저렇게 써서 거래를 한다. 또는 구분을 안 해버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사전에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사전에 좀 전문가한테 도움받아서 컨설팅이나 계약하기 전에 그걸 받고 나서 거래를 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벌 그룹에 계신 분들은 보셨어요? 지금 현재 재산이 몇 조 원 되시는 분들도 증여세 얼마 내시는지 다 들으셨잖아요. 청문회에서. 들으셨잖아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서민들이 갖고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20억, 30억도 안 되셔요. 근데 세금을 2억, 3억 막 맞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속이 뒤집어져요. 교감 선생님이 오셨는데, 예, 중개업 하시는 분들 정말 잘 들으시라고요. 중개업 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팔아도 비과세 받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개하신 분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옆에 집에서 놀러 오셔갖고 그분도 옆에서 또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산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 나온 사례 가보면 나와요. 세 사람이 똑같이 세금 용량 없다고 그러니까 확신하고 팔았는데 양도세가 2억 8천 나와요. 2억 8천. 근데 그분이 정년퇴직금이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3억 몇천 나온대요. 35년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1년 평생 퇴직금을 그렇게 너무 쉽게 옆에 사람 걸 판단해갖고 세금 내게 만드시냐고요. 차라리 모른다고 그러시든지. 정말 중개업 하신 분한테 제가 부탁드리지만 세법을 모르시면 철저히 모르셔야 돼요. 아시려면 철저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모르니까 대충만 아셔갖고 상담을 해줄 때 확신을 갖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십시오 정도로 안내를 해주셔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해갖고 이런 결과가 철회해버리면 나중에 와서 세금 나왔는데 책임지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나와버리던가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책임을 져주시냐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세무사들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도 안 해드립니다. 안 해드려요. 에러가 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거는 예, 정확히 모르는 거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전문가 도움받아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예,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프롤로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주택 중과세 규정 살아남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 3주택 이상자는 이미 8월 3일부터 투기지역에서 한해서 중과세가 시작됐습니다. 8월 3일부터 언제까지 됐냐면 2018년 3월 말까지 투기지역에 한해서 10% 중과세가 됐던 거고요.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 그대로 됐어요. 장특공제는 여기는 이 시기에는 장특공제가 되는 겁니다. 장특공제가 됐었는데 2018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되는 중과세 규정 중에 핵심은 뭐예요? 다주택 중과세 규정,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인데 요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 기본세율 10%, 기본세율 20% 요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돼 버린다는 거예요. 명목소득의 과세가 이루어져 버리고 세율 여기다가 다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기본세율이 42%가 최고세율인데 여기다 플러스 20%에다가 요놈 곱하기 또 10%잖아요. 10%를 또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8.2%가 중과세율이다. 이거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지구상에서 주택에 한한 최고 세율이에요. 우리나라 1등. 누구도 못 따라와. 그리고 보통은 보통 과세 체계가 장기 보유한 것들은 세율을 저율로 해줘요.
단기 보유는 어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고율로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세법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003년도에 그때 우리가 IMF 회복기에도 똑같이 다주택 중과 규정 단일 세율 60% 때렸던 거잖아요. 그때도 세율이 66%였던 거예요. 그것이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부터 다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다 과세 유예시켜버리고, 중과세를 못하게 막잖아요. 결국 못했잖아요.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은 징벌적 세금이라서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다 넣고 제가 봤을 때는 짧게 3년 길게 5년 간다고 보여져요. 예, 이걸 이대로 갈 수는 없어.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당분간은 전체적인 주택가격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약보합세로 가거나 약간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그래요. 우리가 많이 똘똘한 놈들, 에이스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별로 가치가 올라갈 가격이 없는 곳들은 다 팔기 시작한단 말이죠. 에이스로 몰아버리니까 에이스 쪽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 중과 규정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심각하다는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이거는 생략을 하고, 지금 우리 분양권이라든지 이 문제는 우리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조정 대상적입니다. 이제 투기지역은 끝나버렸죠. 2018년 3월 말부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은 넘어가고, 투기 과열지구는 우리 세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에요. 세법하고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건 투기 과열지구는 보통 주택법에 따른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세법하고는 상관없다.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하고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2017년 9월 6일 날 추가 지정되는데요. 요게. 자, 보시면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은 모두 조정 대상지역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유일하게 성남시는 원래 들어갔으니까 상관없고,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조정 대상지역에서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규제 대상은 다 어디다 했어요? 조정 대상지역 규제를 다 해놨잖아요. 투기 정도는 투기 지역이 가장 심하고 투기과열지구고 그 다음이 조정 대상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지역이 규제를 받았다면 투기과열지구는 여기도 규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투기 정도가 조정 대상지역보다 심한데 여기는 빠져버리잖아요.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이 안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돼버려요. 어디만 했으니까? 여기만 타겟으로 삼았으니까.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당연히 조정지역으로 오거나, 우리 다주택 중과 규정을 만들 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과 투기 지역을 다 같이 중과세하거나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법에 허점이 생겼다. 예, 허점이 생겼다. 그래서 대구시 수성구는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주목할 거는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일어난다. 다주택 중과 규정, 분양권 50% 중과. 그 다음에 2년 거주 요건도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울은 전역이니까 당연히 알으셔야 되고, 경기도 7개 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신도시. 동탄 1신도시는 빠졌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동탄 2신도시는 지금 가비떨하고 난리 속이 아닌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산 7개구,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그리고 주목할 것이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가 들어가 있다. 세종시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과 대상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여러분은 이 40개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간 것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중과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되는 거니까 요걸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자, 보셨잖아요. 지금 아까 투기 지역은 11개, 12곳이고 투기 과열지구는 그걸 투기 지역을 포함하여 29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40개인데 유일하게 대구시 수성구만 빠져 있다. 대구에 수성구가 빠져 있고 전국에 40개인데 지금 우리가
저기 크기를 보면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역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투기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광역시 수성구만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건데 조정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투기지역과 연계한 거를 한눈에 보시고 그 다음 보시는 거 보세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라고.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4가지 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자. 1세대 2주택자 어디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죠. 두 번째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2개인 경우. 3번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자. 네 번째는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3개 이상. 공통적으로 뭐 됩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중과세 한다.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것은 중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경기도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중과세 뭐라고 됐어요? 중과세 대상 주택이 2주택, 3주택 그렇게죠? 조정 대상 지역 and 중과세 대상 주택이에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교집합. 아시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중과세 대상이 아니면 어쩐다? 중과세를 아니다. 개념을 빨리빨리 잡으셔야 돼. 의정부에 있는 집을 팔려고 그래.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인천에 있는 집을 팔려고 그래.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천안에 있는 집을 팔려고 그래.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첫 번째 중과세가 되려면 조정 대상 지역 아까 우리가 말했던 40개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머리 그림이 그려졌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중과세 대상 주택이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중과세 대상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 중에 뭐예요? 해당하는 것 중에 주택만 중과세, 주택만. 보세요. 조정 대상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 주택과 조합원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한 경우 주택. 입주권은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계속 헷갈려요. 지금 여기는 여기다 몰입해서 보셔야 돼. 지금 얘들한테 아침에 싸운 거 기억이 안 난다니까.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각각 한 개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 그랬으면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놈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주택수를 계산했을 때 각각 한 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2개면 중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때 주택을 팔면 중과세인데 입주권은 중과세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입주권은 뭐예요? 지는 중과세를 안 먹지만 주택수 카운트는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이게 용어 표현이 이렇게 어렵게 해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첫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40개 지역을 다 봤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러면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핫한 지역. 핫한 지역 뭐예요? 지금 투기를 해야 할 곳. 이해되셨어요?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니까 땅을 사거나 아니 주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살려면 40군데 여기 갔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도 아닌 데다 해봐야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른다니까. 인천에다 사나봐 오르는가. 인천은 그나마 가능성 있지. 구미다 혹시 집 사신 분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인구 줄어갖고. 창원 지금 난리 속이 아니야. 거제 지금 막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3만 명씩 줄어들어 막 그런데 2만 명씩. 그런데 사람 홍천 살 때 안 살 때예요. 태백 지금 딱 나오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를 어디다 하나 지금 다 알려줬다고 공개적으로. 어디다 해라? 몇 군데다가? 40군데. 진짜 돈 있는 사람은 12군데 사는 거예요. 투기죠. 그 다음 돈 있는 사람은 29개 투기 과열지구. 있기는 있는데 내가 그렇게 큰 돈은 없어. 그럼 어디로 가? 조정 대상 지역. 내 그레이드를 알아야 되겠죠. 클래스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투기지구 어디요? 딱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벨트, 한강하고 딱 끼고 나오잖아. 안 낀 데가 하나 유일하게 있어. 어디에? 서울에. 노원. 노원 난 투기지역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노원이 투기지역이 됐어요? 예? 그쪽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 자본이 글로 왔대요. 그 단결력이 제일 좋은 곳이 저는 잘 모르지만 부산 자본이랍니다. 그분들은 그냥 한두 명 다니신 게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시고 그래요. 공략이 딱 들어가면 그쪽 지역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 쪽의 자금이 다 부산 자금이 몰려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예, 제2신도시까지 겹쳐서 노원이 생뚱맞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강변 중에, 벗어난 중에. 예, 어떻든 간에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지금 가장 투기를 가장 해야 될 곳은 12군데 투기적이다. 그 다음에 조금 자본이 딸리면 투기 가열지구로 가라. 29군데. 그러면 그나마도 확인해야 쓰겠는데 자신이 없으면 40군데로 가서 해라. 그리고 앞으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중과세 대상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중과세 대상 주택을 법에다가 정해놨다고요. 정해놓고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다주택 중과 규정을 만들 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만들 때 중과세 대상 이 중과세 대상 주택이 팔면 중과세였어요. 예? 그 다음에 주택 수도 중과세 주택 수를 세우면 됐어. 요게 일치가 됐으니까. 처음 법은 그래놨어요. 중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집을 팔면 그게 중과세다. 지역규제 따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가만히 봤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과세 대상 주택이라고 지정을 해놨어. 근데 어디? 인천이 인천. 인천이 올랐을까 거기? 당분간 안 올라요. 왜 안 오르는지 아세요? 택지 개발이 여지가 많아버리면 계속 공급이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안 오른다고요. 근데 중과세 대상 지역이 오르지도 않은데 거기 판다가 중과세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더 떨어져 버려.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중과 대상으로 지정된 것 중에 진짜 투기하는 곳만 중과세를 하면 되겠네? 핀셋 중과세가 시작된 거예요. 핀셋 중과세. 전국에다가 중과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이거는 팔면 중과세입니다. 볼까요? 중과세 대상부터 한번 보죠. 어디로 해놨는지.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중과세 대상이요. 지역기준. 지역기준이 어디로 보자. 서울, 인천, 광역시, 경기도. 여기는 모든 주택이래. 지방, 광역시, 세종시는 뭐라고? 모든 주택. 요게 지역기준이에요. 지역기준. 지역기준에 해당되면 가액에 불구하고 모든 주택이 중과세다. 앞으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 이거를 우리가 흔히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다. 여기는 지역기준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역기준에 있는 집은 모든 주택이 중과세다. 지역기준을 벗어난 것, 그러니까 어떻게? 광역시의 군, 경기도 세종시의 읍면, 기타 도지역은 최소한 3억을 초과해라. 3억. 이걸 우리가 가액기준이라고 해요. 가액기준. 요게 중과세 대상이에요. 어디? 앞으로 투기가 일어날 지역에다가는 모든 주택을 중과세 해버리고 그 외 지역은 조그마한 집들은 중과세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는 이걸 다 중과세를 바로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집 2억짜리 1억짜리 오르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중과세를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구나. 중과 대상 주택은 고시를 이렇게 미리서 법에다 만들어 놓고 중과세가 일어나면 투기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지역 안에 있는 것을 팔 때만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투기지역이 다 해제돼 버렸잖아요. 전국에 아무 투기지역이 없어.
결국은 중과 대상 주택은 법에다가 만들어놨지만 투기지역을 지정을 안 해버리면 중과 대상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택 투기와 연계돼서 중과세를 하게 만들어놨어, 법을. 그래서 우리가 핀셋 중과세. 이거는 대처력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투기지역의 중과세만 하는 걸로 법을 완화시켜 놨는데, 그리고 장기보유 특공제 다 해주고 중과세율도 10%밖에 안 해주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 중과세율을 10%, 20% 끌어올려버리고 장기보유 특공제를 배제해버리고 투기지역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정하려면. 확대시킨 것이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를 시켜본 거라. 그래서 어쩐다? 중과 대상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중과세라니까 40개로 늘어났죠. 그렇죠? 예. 여기 중에 조정 대상 지역만 중과세를 한다. 조정 대상 지역만. 그럼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서 서울 콜리잖아요. 인천광역시 다 빠지잖아요. 경기도 아까 7개 시만 있었죠. 광역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니지. 부산에서 7개만 들어가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세종시 다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군 읍면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예요. 말은 시지 농어촌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세한다. 요거를 한눈으로 그림 하나로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고안해내려고 1박 2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설명할까? 그림을 하나로 집어넣는 방법. 하나로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집어넣어 들어가요. 여기는 아까 지역기준이죠? 여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잖아. 지방광역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찍고 부산.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 서울은 전역, 경기도는 7개 시. 부산은 7개 시. 6개 시, 1개 군이에요. 그림이 다 나왔다 그려지나요? 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39개가 지역 기준이다. 맞죠? 기장군만 가액 기준이잖아요. 여기는 가액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역 기준.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이네 이제. 그렇죠? 예. 지금 39개의 조정 지역은 어쩐다? 지역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에요. 중과세를 먹는 거예요. 이게 겹치는 곳이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기장군 거는 어떻게 돼요? 가액 기준이라고 그랬어? 지역 기준이라고 그랬어? 기장군에 있는 2억짜리를 팔면 중과세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자신 있으세요? 왜 안 돼요? 네. 기장군은 조정 대상 지역은 들어갔지만 조정 중과 대상 주택이 해당돼야지 중과세이기 때문에 3억 초과되는 집만 중과세잖아요. 2억짜리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천에 있는 집 8천만 원짜리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중과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왜 먹어요? 지역 기준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해버리세요? 나 이거 이해 못해갖고 이거 그림 그리라고 엄청 이해를 먹었는데 한눈에 보이세요? 네. 이 그림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 내가 최초로 고안한 그림이에요, 이거. 네. 저는 여기 왜 이렇게 막 복잡한 기장군이라는 것이 가액 기준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려봤더니. 그렇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전부 지역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과세. 기장군만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3억 초과를 적용하니까 3억 이하 거는 중과세를 안 한다. 이해되시죠? 네.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여기 있는 집을 팔 때만 중과세 된다고 그랬죠? 그쵸? 예,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중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집들은 팔 때 중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주택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잘할까? 굉장히 헷갈리는 말인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집들은 2억짜리는 중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중과세 주택수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어? 중과세 대상 주택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가액 기준이 안 했나요? 가액 기준은 얼마 이상의 가액 기준이에요? 3억 초과하는 것만 중과 대상이라고 그랬지 않나요? 2억짜리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주택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보세요.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 곳에서 가액 이하면 중과세를 안 먹죠? 주택수도 빠지죠? 빠진다고요.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니까 빠지죠.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는 조정 대상 기장구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가액 기준 적용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자, 지역 기준에서는 어쩐다고? 8천만 원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중과세는 안 먹지만 주택수는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요. 그림 잘 안 그려지죠? 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액 기준에 미달되면 어떻다고? 중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주택수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지역 기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거 중과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주택수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들어가 버린다고. 아까 우리 그랬죠, 또. 조합원 입주권 중과세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주택수 들어간다고 그랬어,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들어가요. 정리가 돼 가세요? 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나볼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도가 이렇게 높으시면. 근데 다 어디 왜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닌데,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가버려? 큰일 났네. 근데 오늘 강의를 우리가 중간에 한 번만 쉬고 계속 가는 게 안 나아요? 50분에 한 번씩 쉬는 게 나아요? 중간에 한 번만 쉬고 계속 가는 게 나아요? 한 번만 쉴까요? 맥을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계속 하다가, 제가 8시 20분에 한 번 쉬는 걸로. 괜찮겠어요? 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지금 다주택 중과 규정의 70% 이해하신 거예요. 70%. 거짓말 아니라. 기본 틀에서. 그래서 지금 이 표가 여기서 다 말을 해줘요. 이 표가. 중과세 대상이 되려면 지역 기준에 있는 39군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모두군 중과세. 볼 것도 없죠.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 기장군만 3억 초과만 중과세. 이해되셨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기준에 있는 주택들은 중과세 대상 주택은 되지만 중과세는 안 먹잖아요. 따라서 중과세는 안 먹지만 주택수에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렇죠? 대신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가액 미달이면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안 먹죠? 주택수 들어간다고 그랬어?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렇죠? 예. 대신 여기에 가액 기준 초과되는 것, 가액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중과세 먹어요, 안 먹어요? 갑자기 또 헷갈리시네. 이 가액 기준에는 기장군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장군을 제외한 곳에 있는 가액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은 중과세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주택수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천안에 2억짜리 하나, 청주에 4억짜리 하나, 세종시에 8천만 원짜리 하나, 부천에 8천만 원짜리 하나, 예. 그 다음에 구미에 4억짜리 하나. 중과 대상 주택은 몇 채? 중과세 대상 주택은 몇 채? 예? 좀 잘 나가다 또 갑자기 왜 이렇게 헤매실까? 중과세 대상 주택은 몇 채? 아까 중과세 대상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중과세 먹냐 안 먹냐 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중과세 대상 주택을 계산할 때는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중과세 대상은? 그럼 몇 채냐고요? 몇 채? 어쩐지 진도가 잘 나가더라. 구미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천안 아니잖아요. 청주 맞자. 세종 부천 몇 채예요? 몇 채잖아요. 네? 왜 이해가 안 갈까? 부천이 어디 있는 줄 아시고 그러세요? 아, 부천이 경기도 아니었어요? 언제 충청도로 보내버렸어요? 부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지금 수도권이요. 부천이 나름. 부천 수도권 아니에요? 예. 어떤 양반은 또 천안이 길하는 사람이 있어. 수도권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전철로 들어가다 아니에요? 예. 충청도에 천안은. 근데 여기서 중과세가 대상주택은 이렇고 중과세를 먹냐 안 먹냐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만 갖고 따지면 돼요. 그럼 중과세를 먹는 거는 몇 채예요? 어디 거? 세종 하나죠. 구미 아니죠. 천안 아니죠. 청주 아니죠. 세종이죠. 부천 아니죠. 자, 중과세 먹는 것을 보시라고. 어떻게 돼? 중과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중과 대상 주택이어야 된다. 둘 다 AND라고 그랬잖아요. 거지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X가 나와버리거나 X가 둘 나와버리면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또 왜 이해가 안 가실까? 맞아요? 네. 중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되고 AND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고 두 개가 다 동그라미 되지만이 중과세를 먹는다. 대신 여기에 있는 주택들은 중과 대상 주택수들은 여기서 중과세는 안 먹지만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세종 거를 팔 때는 1세대 몇 주택 중과? 네? 4주택 중과. 3주택 이상 중과를 먹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예. 정리되셨어. 다 이해한 걸로 알고 진도가 나가는데 나중에 또 엉뚱한 말씀하시고 빠꾸 아니라 않게 해. 중과세 적용주택 판정 요령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적은 지나갔고 첫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없냐 요것부터 확인해라고 했죠. 그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40개 지역에 해당되는가를 체크한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될 경우 이제 어쩐다? 중과세 주택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역 기준에 해당되는지 가액 기준에 해당되는지. 지역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5개. 그 다음에 어디다? 세종시. 여기 지역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가액에 상관없이 모두 헤아리고 그 다음에 기타는 3억 초과분만 헤아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세 대상 해당에 될 경우 전체 보유한 주택 중에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확인하라.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이주택 중과 규정에서 중과 배제되는 주택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예,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 사례 하나만 해보고 하죠. 조금 복잡한 거. 적용 사례 어디 것이 복잡한 네. 저기 여러분 적용 사례 5번. 그냥 요거 봐도 돼요. 강남구에 1억짜리 한 채, 광명시에 2억 원 입주권 하나, 해운대 2억 원 한 채, 구미에 2억 원 한 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강남은 지역기준, 광명도 지역기준, 해운대도 지역기준. 그러니까 여기 다 무조건 주택수 들어가는 거죠. 대신 구미는 가액기준이니까 2억 원 한 채면 중과 대상에서 빼는 거라 이 말이지. 투기지역이냐 조정대상이냐 따져보는 거예요. 강남구는 조정대상지역, 광명시도 조정대상구역, 해운대도 조정대상지역.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과세 여부는 둘 다 동그라미 쳐주면 되는데 어쩐다고 그랬어? 여기는 입주권이었잖아요. 입주권이니까 중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운대교는 당연히 두 개 다 동그라미 되죠? 강남구와 해운대 걸 팔면 중과세가 되는데 그때는 1세대 몇 주택 중과 규정이에요. 몇 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은 요놈 갖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된다. 조합원 입주권도 지는 중과세를 안 먹지만 주택수는 카운트가 되니까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광명시까지 합해서 1세대 3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 사례가 자세히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연습으로 가서 답 보지 말고 연습으로 한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제 중과 배제 주택을 보는 거예요. 중과 배제 주택. 예. 중과 배제 주택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중과 배제 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기가 있고요.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있고 1세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중과 배제 조항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3개인 경우는 똑같아요. 그림 그려졌어요?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과 중과 배제와 주택 플러스 입주권이 3개인 경우 3개 이상 요건 전부 다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으로 가는 거죠. 그쵸? 요 중과 배제 조항은 동일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조항 따로 있고 1세대 1주택과 1입주권 중과 배제 조항 따로 있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그랬죠. 1번 서울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요거는 주택 수도 제외된다. 중과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과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도 제외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역 기준 막 가액 기준 만들었잖아요. 이 말을 역으로 만든 거예요. 세법에 어디에도 아까 말한 지역 기준 가액 기준이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요거는 중과세를 안 하는데 그럼 중과세 하는 주택은 뭐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니라 중과세 대상 주택을 찾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요 놈을 반대 해석을 해보면 예, 반대 해석은 뭐예요? 서울,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는 모든 주택이 중과세가 되고 기타 지역은 3억 원 초과되는 것만 중과세다. 집합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게 지역기준, 요게 가액기준. 요것만 중과세 대상이고 요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여기서는 법표를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어떻게 했어? 요거를 설명했잖아요. 이해됐어요? 집합에서 우리가 보통 이걸 여집합이라고 그러나요? 나머지 집합 개념이. 예.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면 어쩐다? 중과세도 안 되지만 주택수에도 빠진다. 빠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주에 2억 원짜리 집은 지가 중과세도 안 먹지만 주택수에서도 빠져버린다. 예. 그 말이 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어렵게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반대로 이걸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을 서가지고. 그래서 주택수 계산이 빠르게 되려고. 네. 그러면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요거는 주택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이거. 네? 안 들어가 버린다. 요것만 중과대상이면 이건 중과대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과대상은 아니지만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국의 모든 주택이 중과세, 비과세는 들어가잖아요. 요게 전국의 모든 주택이라고요. 그 중에 요것만 중과세를 한다고요. 요건 중과세 안 하겠다고요. 그럼 주택수, 비과세 따질 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고요. 아까 그랬잖아. 청주에 2억짜리. 중과세는 안 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단할 때는 주택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지금 여기 중과배제 조항은 전부 중과세 대상 주택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 두 번째,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게 중과세를 안 하는지를 입법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 보세요. 2003년도에 12구 대책으로 중과세가 도입돼요. 중과세가 도입되는데 자, 2주택자, 3주택자를 무지막지하게 중과세를 하려고 그래. 근데 임대주택법, 지금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돼 있지만 당시는 임대주택법이었어.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충신이에요? 투기꾼이에요? 예? 충신 중에 충신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과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중과 배제시킨 거예요. 중과 배제시키려고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도입돼요. 근데 우여곡절이 많아. 그냥 5호 이상부터 하다가 10년간 하다가 7년 하다가 5년 하다가 5호 했다가 3호 했다가 지금은 1호로 줄었죠. 지금 한자만 해도 돼요. 임대주택법은 그때도 5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준공공임대주택, 지금 말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4년, 8년 단기 준공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 그때 만들 때도 여기는 5년이었다고요. 그래서 표현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장기 임대사업자라고 돼 있죠? 우리 민간 임대주택에 가면 장기 임대사업자는 용어가 없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단기 4년, 준공공 8년. 요것만 있어요. 그러면 5년을 어떻게 맞추란 말이요? 어떻게 맞춰야 될까? 5년을 어떻게 의무기한을 맞춰요? 4년에서 1년 더하면 5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장기 임대사업자가 어디에 있냐고 막 근거를 찾아. 없어. 4년짜리 해갖고 1년 더 기다리면 5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임대사업자가 2018년 3월 31일까지는 5년이었는데 4월 1일부터 이번 주 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돼서 바로 8년으로 바뀌어버렸다. 바뀌었다. 그래서 용어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장기 임대사업자는 용어를 안 쓰고 준공공 임대사업자인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용어가 또 바뀌었어. 뭐라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 용어도 참 정말 어려워요. 예. 아마 준공공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나 봐요. 왜 나를 준공공 임대사업자라고 그러지? 공공성을 왜 나한테 자꾸 부여를 하지? 예, 그래 부담감을 느꼈는지 용어를 바꿔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바꿔드릴게요. 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요건을 정확히 보시라고. 요건. 보세요. 여기는 매입과 건설이 있는데 매입은 규모 제한이 없어. 그죠? 가액만 6억 원 기준이 있어요. 수도권, 비수도권은 3억. 그것도. 예. 그 다음에 호수 1호 이상 5년은 똑같아요. 건설은 대지 298에 주택 149제곱미터. 예.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액 기준도 전국 공통으로 6억 원이에요. 여기하고 달라요. 비수도권 3억 구분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1호가 아니라 2호 이상. 이 건설은 본인이 지은 사람들 얘기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매입에 해당되지 건설은 별로 없을걸요? 그쵸? 예. 그 다음에 5년은 똑같고, 이것도 다 등록 요건이에요. 어디에 대? 구청과 세무서에. 그 다음에 지금 2018년 4월 1일은 또 조건 다 똑같은데 뭔 차이 있어? 8년으로 단기에서 장기 5년에서 3년 늘려서 8년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 보세요. 나중에 가면 조특법상 중공고임대주택이 나와요. 조특법상 중공고임대주택은 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 그 중에 해당되는 것만 중과가 배제되는 거예요. 조특법상 중공고임대주택, 여기서 말하는 자꾸 중공고임대주택 그러는데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는 규모, 가액 상관없어요. 모두 상관없어요. 우리 세법에서 혜택을 줄 때 이 요건들을 다시 필요로 한다고요. 민간 임대주택법은 규모, 면적이 100평이든 200평이든 임대사업자 등을 할 수 있다고요. 가액 5억짜리도 할 수 있고 100억짜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세제 혜택을 주는 거 어쩐다? 요렇게 요건이 되는 것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근데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사업자와 조특법상 중공임대사업자는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거기도 혜택을 주는데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안 줘. 그러면 지금 본 김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어디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네. 여기 나오잖아. 여기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보셔. 이것이 더 쉬워. 비교해서 설명드리려면. 자, 보세요. 민간 임대주택. 요거는 임대주택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리고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공공임대주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법의 요건은 매입 건설 2개 다 있어요. 중공공이든. 임대 의무기간은 단기 임대는 4년. 중공공은 8년. 이건 용어는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면적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액 기준? 없죠. 호수 1호 이상인데요. 기타 제한. 민간 임대주택은 상한율 5%를 적용받아야 돼요. 5% 상한율. 예. 구청에 임대 등록을 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세무서는 뭐예요? 선택적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아까 우리가 매입, 건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의무기간은 5년인데 앞으로 4월 1일부터는 어쩐다 바뀌어? 8년으로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면적기준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요? 매입은 없었고 건설은 있었고. 기억나시죠? 가액은 매입은 6억, 지방은 3억. 건설은 전국 공통 6억. 호수는 매입은 1호고 건설은 2호였어요. 다르죠? 기타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이 뭐예요? 구청, 세무서 똑같이 등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필수. 그러면 조특법상 중공임대주택은 어떻게 차이는가 볼까요? 장특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요. 세금이 100% 감면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요거는 100% 감면해 주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요건이. 장특공제 해주는 것은 매입 건설 되는데 감면 100% 해준 것은 매입밖에 안 돼. 뭔 말이에요? 건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특공제는 8년 이상, 10년 이상 두 가지가 있는데 감면은 반드시 10년 이상 해야 돼요. 10년 이상. 그리고 여기가 보세요.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한다. 중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하는 겁니다.
가액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 제일 큰 차이예요.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은 가액 기준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 조특법상에서는 가액 기준이 없다. 호수는 똑같이 이러고요. 임대료 상한율 5%는 다 적용받는다. 그리고 구청 세무서에서 두 것 다 필수인데 한 가지 더 주의점. 감면 대상 100% 해주는 요거는 3개월 이내에 구청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보세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준공공 등록을 하려면 감면 100%짜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사가지고 너 바로 하려면 바로 하고 안 되려면 안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하려면 장특공제로 가라. 차이점 아시겠죠? 대신 요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왜 요 매입을 100%는 안 해줬을까? 왜 여기는 건설을 뺐을까? 건설을. 요거예요. 땅을 20년 동안 나대지로 갖고 있어. 비상용 토지야. 근데 여기다가 집을 지어갖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유유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까지 100%를 못 해주겠다. 이 뜻이야. 그 뜻이야. 대신 여기서 말하는 장특공제 70%는 보유기간에 발생한 거 모두를 70% 해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집을 갖고 있었어요. 막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중공임대주택을 해갖고 8년을 하면 여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올라가면 요놈을 다 해준다니까. 8년만 해버리면. 그것도 현재 지금 8년 50%, 10년 70%를 내년부터는 8년만 지나버리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70%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지나갔는데 요만큼에다가 지금 8년에 또 요만큼 올랐어. 그 뒤로 또 요만큼 올라왔어. 근데 이것을 3단계 거를 다 해줘 버려요. 혜택이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최초 취득 시점. 그렇죠, 그렇죠.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장기 양도소득 금액의 전체를 해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그럼 문제 놓고 비교해 보세요.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6억 원 이하다. 모든 혜택을 다 보죠. 그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만 6억 원 이하다. 어떤 혜택을 봐요? 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지만 6억 원 이하짜리 있잖아요. 무슨 혜택을 받아요? 요것 보잖아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럼 아까 중과 배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중과 배제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국민주택 규모도 초과되고 가액도 6억 넘어가 버렸다. 혜택이 뭐가 있을까? 예? 여기밖에 안 가죠? 여기밖에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세제 혜택을 따로 해놨어요, 제가. 보세요, 이제. 세제의 효과. 응? 그 다음 페이지. 소득세법상 요거는 첫 번째 중과 배제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조특법상 여기 준공공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국민주택 규모 이해하면서 여기에 6억으로 들어왔을 때의 소득세법 혜택까지 보는 거예요. 가액기준 요건까지 충족했을 때. 그쵸? 왜 여기가 또 이해가 안 되실까? 네 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네 분이.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면서 6억 원 이하하면 요거까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6억을 초과해버리면 소득세법 여기 적용 못 받잖아요. 성공했죠? 이해했죠? 예. 자, 주택수 제외한다. 비과세 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요게 핵심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모 신문사 기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부서에서 세무사들한테 7명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4대3으로 거주를 안 한다고 나왔다는 거, 비율이. 그래서 기사를 4대3으로 쓰려다가 저한테 확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살아도 된다, 안 살아도 된다.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왜 이것을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됐냐고. 그게 오해할 수밖에 없이 법을 만들어요. 우리가 옛날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 거주 요건이 2011년 6월 3일 날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 임대주택을 중과 배제할 목적으로 입법을 했는데 이게 임대사업자가 활성화가 안 돼요. 왜 활성화가 안 되냐고 봤더니 임대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임대주택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사업자가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활성화를 시키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건 주택수에서 빼주자. 일이 된 거예요. 빼주자 했으면 그냥 빼줬으면 돼. 근데 거기다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놓은 거예요. 언제 만들었어? 이 법이 2011년 10월 14일 날인가 만들어져요. 신설돼. 이놈은 없애고 이놈은 만들어내면 어떡하냐고요. 국민들이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하냐고. 전문가도 헷갈려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들 중에 4명은 거주 안 해도 된다. 3명은 거주해야 된다. 제가 볼 때 4명은 60세 이상이 다 넘으신 분들일 거예요. 법 이웃걸 안 봐버리신 거지. 법령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 이게 환장할 일이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감 선생님 퇴직금 날려본 케이스가 있고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안 살았다고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거 안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게 없어진 지 언젠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옆에 분도 보니까 없어진 걸 알았잖아요. 자기도. 없어진 거를 요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요거. 응? 보통 2사람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믿음이 강해지는데 3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종교처럼 신념이 생겨버려요. 신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딱 하나. 뭐라고 되나 보세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모르셨죠? 민간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5% 상한 지키면 어쩐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주 요건을 배제시켰다는 거잖아요. 거주 홍보를 봐준다는 거죠.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4년만 의무기간을 지키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못 들어가서 살 집 같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이 간주가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큰 혜택이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장특공제되고 그 다음에 감면되고 대신 감면되는 것은 100% 해주지만 농특세 20% 내니까 정확한 의미에서는 80%만 감면해준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배제도 되고 1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에 주택수 제외해주는데 또 추가 공개 뭐예요? 6년 이상 임대라면 매년 2%씩 10%까지 추가 장특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뭐예요? 종부세 합산도 배제해줍니다. 종부세도 합산 배제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 장특공제 이것도 8년 50%에서 내년부터는 8년 70%로 늘려놨다. 근데 거기서 100% 감면해서 농특세 20%가 내일 양도세에 20% 농특세를 내는 건지 아니면 양도 차익이라든가 과표에 뭐 20% 농특세를 내는 건지. 양도소득세, 감면된 세액에. 그러니까 내야 할 양도세 100%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 중에 20% 내는 거죠. 2억이다 그러면 4천만 원.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간 쉬었다가.